프린스턴에서 온 편지 평일 아침 매일 보내드리고 있는 2025 에디션의 4월 마지막 주말판 팟캐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을 알아가는 시간 아메리카노 진행을 맡은 송인근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번 주는 4월 마지막 주가 아니라 5월 첫째 주입니다. 목요일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 지난달의 마지막 주인지 아니면 오는 달, 이번 달의 첫째 주인지가 정해지니까요. 그렇지만 에피소드가 올라갈 월요일이 아직 4월이니까 그냥 4월의 마지막 에피소드라고 부르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말씀드려야 할 것이 짝꿍 유혜영 교수님 없이 저 혼자 진행하는 에피소드입니다. 에피소드를 녹음하는 오늘이 4월 27일 일요일인데요. 교수님은 컨퍼런스가 있어서 뉴헤이븐에 있는 예일대학교에 갔다가 어젯밤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루 쉬는 주말에 제가 녹음하자고 하기도 미안하고 또 오늘 주제는 저 혼자서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랜만에 혼자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제 목소리가 정상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코맹맹이 소리가 있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또 어제 저녁에 이제 그 스페인 제가 좋아하는 바르셀로나와 라이벌 레알 마드리드의 코파델레이 구강컵 결승전이 있었는데 제가 그 경기를 몰두해서 보다가 극적인 동점골이 들어갔을 때 그만 정신을 놓고 목 놓아 우리 선수 이름을 부르다가 좀 목이 좀 쉬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저 혼자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프린스턴에서 온 편지 뉴스레터에도 제가 짧게 예고를 드렸는데 오늘은 중국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선, 특히 관세와 무역을 둘러싸고 드러난 중국을 향한 시선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45%에 달하는 말도 안 되는 관세는 아무래도 조만간 내려올 것으로 보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중국을 향한 공세 또 뭐랄까요 좀 주춤하거나 아니면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일단 모습입니다. 일단은 현재 주말 현재 그런 상황인데요. 트럼프 표 상호 관세가 어떤 점에서 문제이고 한계가 있는지는 저희가 2주 전에 올려드린 팟캐스트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제가 생각해 보려는 주제는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중국의 정책 기조 혹은 모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즐겨 듣는 그 팟캐스트 에즈라 클라인 쇼에 얼마 전에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이 토마스 프리드먼이 나와서 중국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프리드먼이 물론 거시경제 전문가도 기술 전문가라고 할 수도 없지만 또 이런 정치 경제적인 변화를 감지하고 읽어내는 데 있어서는 칼럼니스트이자 작가로서 통찰이 빛나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위주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이야기의 얼개를 일련의 질문으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중국을 WTO에 가입시키고 이 세계 무역 질서에 편입시켰을 때 미국이 했던 가정이나 전제는 무엇일까? 이 가운데 어떤 게 지금 시점에서 볼 때 잘못된 전제였다고 할 수 있을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은 어떻게 미국이 예상한 경로를 벗어나거나 뛰어넘어 발전하고 성장해 지금에 이르렀을까? 셋째, 미국이 지금 시점에서도 중국을 혹시 정확히 모르는 건 아닐까? 그런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이와 관련해서는 또 다른 팟캐스트에서 들은 이 아이오와 대두 생산 협동조합 이사님의 인터뷰가 인상적이었는데 그 이야기와 토머스 프리드먼의 전혀 다른 어떤 설명, 견해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넷째, 특히 정치적인 측면에서 중국은 어떻게 미국과의 잠재적인 무역전쟁 혹은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을까? 기본적으로 이 정도를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중국 이야기는 아메리카노의 중국통, 중국 전문가 이종혁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면 가장 좋을 텐데 제가 주말에 무엇을 녹음할지 이제 며칠 전에 그 주 중에 이제 좀 급히 정하다 보니 또 워낙 이제 학기 중이라 또 바쁘실 이 교수님을 미처 섭외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대신 여름에 좀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이종혁 교수님을 모시고 특히 중국의 관점에서 미국과의 경쟁, 갈등, 계속되는 밀당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지 그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더, 미국 민주당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접근해야 할지 제 생각도 한번 짧게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어떤 답 안에 이미 저는 이제 자명한 해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고요.
늘 그렇듯 프린스턴에서 온 편지에 대한 피드백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아메리카노 이메일 아시죠? 아메리카노 KNOW 2020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중국에 관해 어쩌면 우리가 잘못 짚고 있는 것들 에피소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차이나샵, MIT의 경제학자 데이비드 오터 교수의 유명한 연구를 비롯해 국제무역과 노동경제를 연구하는 학자, 관료, 이어 정치인들까지 자주 쓰면서 이제는 다들 무슨 뜻인지 아는 개념이 된 표현이죠. 아메리카노 애청자분들이라면 역시 유영 교수님이 여러 번 설명해 주신 적도 있고 트럼프의 당선 요인을 짚을 때마다 러스트벨트, 제조업, 일자리 등의 키워드와 함께 언급한 적이 있어서 잘 아실 겁니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한 뒤 세계 경제에 끼친 충격을 통칭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특히 미국 정치경제 맥락에서는 중국이 자유무역 질서에 편입된 뒤 제조업 공장들이 미국을 떠나 중국으로 이전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어 제조업 노동자들이 중산층에서 밀려나 경제적으로 삶이 어려워진 현상을 주로 의미합니다. 물론 이 또한 저희가 짚어드린 적이 있지만 미국 제조업의 쇠락을 온전히 중국 탓으로 또 자유무역과 세계화 탓으로 돌리는 건 자동화나 기술 발전 그리고 미국 정부의 정책 등 다른 요인들을 깡그리 외면한 소리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조업 관련 데이터를 보면 중국의 WTO 가입과 미국 제조업 일자리의 감소는 인과관계는커녕 상관관계도 아주 높다고 하기 어려워 보이는 지점도 있습니다. 사실이 어떻든 지금의 힘든 상황을 눈에 보이는 명시적인 대상 탓으로 돌리는 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휘발성이 높고 폭발력이 있는 어떤 포지셔닝,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누구보다 잘 활용한 정치인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고요. 그래서 미국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진 이유를 꼽아보라고 하면 사람들은 실제 사실보다 훨씬 더 많이 중국을 원인으로 꼽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했을 때 민주당, 공화당, 당적을 초월해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미국 정부, 미국 정치권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던 걸까요? 몇 가지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우선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은 고부가 가치나 첨단 산업을, 또 중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을 맡으면 자연스럽게 균형 잡힌 무역 구조가 만들어질 거라고 가정했을 겁니다. 이는 물론 한동안 예상대로 흘러갔지만 중국이 값싼 노동력으로 공정이 상대적으로 단순한 물건만 만드는 데 머물지 않고 국가 주도 산업 정책을 통해 전기차나 배터리, AI, 로봇 등 새로운 기술을 토대로 한 고부가 가치 산업에도 진출해 일부 성공 사례까지 만들어내면서 얘기가 달라졌죠. 이런 가운데 미국의 제조업은 반도체나 조선 등에서 열세에 놓이기 시작했고 전기차, 태양광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일부 중국에 역전당했다는 평가가 나올 만큼 위기로 내몰렸습니다. 즉 이른바 비교 우위를 기반으로 한 가정이 영영 유지되지 못하고 틀어진 겁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미국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영원히 가장 앞서 있을 것이므로 쉽게 말해 미국의 먹을거리는 마르지 않을 거라는 어떤 가정도 일부 도전받고 있습니다. 물론 바이오나 AI 등 대부분 기술에서 미국은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앞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배터리나 전기차, 통신장비,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는 일부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았거나 역전했다는 평가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는 뒤에서 살펴볼 투자와 경쟁이 미국보다도 중국에서 더 활발하고 치열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견된 일이기도 했습니다. 자유무역이 비교 우위나 기술 격차를 안정적으로 공고화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라마다 발전 속도 또 중점을 두는 분야, 제도적인 역량 차이로 기본적인 세팅이 바뀔 수 있다는 걸 그때는 미처 예측하지 못했거나 예측을 했다고 하더라도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어 중국의 앞날을 예견한 것도 반만 맞았거나 아예 틀린 지점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먼저 자유무역 체제의 일원이 되면 중국도 결국 자본주의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글로벌 시장 경제에 편입이 될 거라고 예측했는데, 시장 경제에 편입이 돼서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제조업 핵심 국가의 타이틀을 가져가긴 했는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기존 시장 경제 국가와 비교하면 정부가, 즉 공산당이 시장의 룰을 정하고 자원의 배분 또 이윤을 통제하는 국가 자본주의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국영기업은 알아서 점점 약화하거나 사라질 거라는 예상은 빗나가서 중국의 기관산업은 여전히 사실상 국영기업이나 다름없는 공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크게 빗나간 예측이 있다면 민주화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중산층이 늘어나면 이들은 정치적인 억압을 견디지 못하고 민주적인 제도를 원할 거다. 그래서 민주화가 촉발될 거라는 예측은 적어도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 완전히 틀렸습니다. 경제는 급성장했고 수많은 중국 국민이 빈곤층에서 벗어났으며 중산층이 늘어난 것까진 맞지만, 정치적으로는 중앙의 공산당과 국가가 인민을 포섭 통제하며 중앙집권 통치체제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특히 이는 시진핑 주석이 10년 집권 후 권력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던 관례를 깨고 영구 집권의 기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더욱 심해졌습니다. 여기에 디지털 기술에 AI를 접목하면서 정부가 개인을 감시하기가 훨씬 쉬워져서 정치적 자유는 더욱더 효과적으로 철저히 억압되고 있지만, 중국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여기에 심각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걸 측정하려고 해도 측정할 방법이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 많은 일이 그렇듯 중국을 세계 무역 질서에 포함시켜 어떤 개방을 유도하고 이렇게 무역 질서를 재편하자는 계획은 미국이 원한 계획표를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가정했던 것, 전제했던 것 가운데 적지 않은 게 예상과 달리 흘러갔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질문에 관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미국의 예상 경로를 벗어나 지금에 이르렀을까요?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이 경제 성장을 이룩한 경로와 다른 길을 걸어온 비결이 있다면 뭘까요? 토마스 프리드먼은 이를 두고 중국이란 나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헬스장, 피트니스 짐 같다고 비유합니다. 제가 예전부터 생각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라 이 헬스장의 비유를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중국이 개방되고 세계 경제 질서에 편입되면 서구식 자본주의 모델을 받아들여 시장 경제화될 수밖에 없을 거라던 예측은 결국 빗나갔습니다. 서구식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도 제도가 경쟁을 촉진하고 적자 생존의 법칙을 시장에 적용하는 메커니즘이 뛰어났던 게 주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즉, 경쟁을 통해 가장 뛰어난 기술이 가려지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제품과 서비스 만 살아남는 시스템, 이런 시스템을 구동하는 데는 시장보다 더 나은 방식, 더 나은 기제가 없었다고 할 수 있죠. 이 시장 경제를 관통하는 이 핵심 명제는 지금도 유효하고 세상 많은 사람이, 물론 저를 포함해서 동의하는 명제일 겁니다. 그래서 만약 특히 정부나 국가가 개입을 해서 이 시장 메커니즘이 왜곡돼서 효율이 낮아지고 낭비가 발생하면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까지 차용이 돼서 맹렬한 비판이 가해지곤 하죠. 그런데 중국은 좀 다른 방식으로 적자 생존의 가치를 어떤 면에서는 살벌하게 구현해냈습니다. 이 경쟁을 시장에서 자유롭게 효율적으로 일어나도록 두는 대신 국가가 전체 시장을 거대한 헬스장처럼 운영하면서 진짜로 강한 자만 살아남는 경쟁을 이제 국가가 시켰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프리드먼이 예로 든 설명을 다시 한번 직접 옮겨보겠습니다. 자, 중국은 아시다시피 정부가 이제 중앙에서 높은 권력을 지니고 있는, 다 틀어쥐고 있는 당정 국가 체제죠. 그러니까 공산당 정부가 예를 들어 태양광 패널을 전략 산업으로 지정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종목과 과제를 던져주면 그야말로 우후죽순처럼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기업들이 생겨납니다. 금융 전반을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데
돈이 어디서 나서 스타트업이 생겨날까요? 벤처 캐피탈 이런 것도 잘 없을 텐데 바로 각 지방정부가 중앙에서 전략산업을 정하면 이 산업을 육성하는 지원금 또는 보조금으로 쓰라고 받은 돈들이 있습니다. 이 보조금을 태양광 패널 만들겠다는 기업들에 지급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의 퍼준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정부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한 분야에선 그렇게 해서 신생기업이 수십 수백 개가 생겨난다고 하니 분명 낭비로 볼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영 헬스장 이론의 어떤 진면모가 바로 여기서 발휘됩니다. 스타트업에 필요한 보조금은 부족하지 않게 지원을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정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살아남아야만 합니다. 실패하거나 낙오한 기업에는 기회가 여러 번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온 뒤 돋아났던 수백 개의 대나무 순 가운데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는 건, 물론 이제 대나무는 아름드리 나무가 되지 않지만요. 아무튼 살아남는 기업은 5개, 많아야 10개에 그칩니다. 이들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내수 시장을 가진 국영 헬스장에서 실전을 거치고 살아남은 엘리트 보디빌더 선수인 셈입니다. 자, 이야기를 하다 보니 헬스장이라는 비유도 좋지만 우리나라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 있잖아요. 그 선발전을 방불케 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따고 나서 왜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사실 국내 선발전이 훨씬 더 어려웠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중국 전략산업 부문에서 살아남은 기업들도 치열한 국내 시장의 경쟁을 뚫고 살아남으면서 알아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채 세계 시장에 뛰어드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 선발전보다 어쩌면은 수월한 그 세계 시장에서 그 분야의 리더가 되는 거죠. 태양광 패널 산업은 현재 이런 식으로 중국이 세계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고, 전기차 산업을 보면 샤오미나 화웨이 같은 우리가 스마트폰 기업이라고 알고 있는 이 기업들이 서구 시장 경제 기준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순식간에 전기차 기업, 전기차 회사로 탈바꿈했으며, 배터리 부문에서도 CATL이나 BYD 같은 글로벌 리더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미국이 또는 중국 밖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누군가가 시장 경제 메커니즘도 없이 무슨 수로 열심히 일할 동기, 유인 동기를 심어줬겠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중국이 특히 최근 10에서 15년간 어떻게 경쟁력을 키워왔는지를 전혀 모르고 섣불리 속단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능하지도 않은 기업에 눈먼 돈이 흘러가는 이른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라면 딥시크 같은 혁신은 애초에 나올 수가 없었겠죠. 경쟁을 실제로 구현해내기 위해 잠재력이 어마어마하게 큰 내수시장 덕도 물론 받겠고,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정치적인 불만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해 억누를 수 있는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간과해서도 물론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중국 정부는 내부적으로 실질적인 경쟁을 치열하게 시켜서 전 세계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키워냈습니다. 초기에 가능성 있는 기업을 선별해 투자하는 과정이 거의 생략된 만큼 낭비가 상당하긴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를 감수합니다.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을 키워냈을 때 그 기업의 이윤으로 이를 만회하고 남는다는 계산이 섰기 때문이겠죠. 그 공식대로 성공을 거둔 분야가 실제로 나오기도 했고요. 한 가지 더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수백 개 기업이 경쟁하면 그 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를 비롯해 공급망 생태계 전반이 마찬가지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되고, 여기서 가장 효율적이고 기술이 뛰어난 내수용 공급망만 살아남게 된다는 점입니다. 전기차와 배터리, 로봇, 태양광 패널 등 중국이 두각을 나타낸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완성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공급망의 자립도인데, 중국의 국영 헬스장은 여기서도 효과적인 육성 시스템을 갖춘 셈입니다. 프리드먼이 언급한 사례 가운데 포드의 전기차 배터리 협력사인 중국의 CATL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포드는 바이든 행정부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 IRA의 보조금을 받아 미시건주 마샬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고 발표하면서 여기에 중국의 CATL 기술을 쓴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CATL의 원천 기술은 사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에서 개발이 됐는데, 미국에서는 자금 지원, 투자를 받지 못해서 사업 확장에 실패한 끝에 끝내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이 파산한 기업의 원천 기술을 중국의 기업가가 사들인 다음에 중국에 가져가서 국영 헬스장을 통과해 지금의 CATL을 일궈낸 겁니다. 포드가 이를 다시 역수입한 셈이니 미국으로서는 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드시 뭐가 좋다, 나쁘다를 나누기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에즈라 클라인은 프리드먼의 설명을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떤 스타트업 아이디어가 있을 때 이 시작부터 굉장히 꼼꼼히 검증을 하면서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그 과정을 생략하고 실패해도 좋으니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 라면서 어떤 기초적인 지원금을 대주는 거네요. 그 다음에 살아남는 기업에 보상을 크게 주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검증을 미리 하지 않는 방식이랄까요? 에즈라 클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미국에도 실리콘밸리에 벤처 캐피털 모델이 있기는 하지만 중국 정부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중앙에서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초기의 실패나 낭비를 정부가 흡수하고 감수하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여기에 물론 문제도 많고 한계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국영 헬스장, 한국 양궁 대표팀의 국내 선발전 수준의 엄청난 경쟁을 뚫고 살아남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중국 기업들을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세 번째 질문, 미국은 중국을 잘 모르고 있을까요? 모른다면 정확히 무엇을 모를까요?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 중국을 여전히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비효율적인 계획경제 시스템이라고 깎아내리는 사람은 이제 많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실제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증명한 중국 기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중국이 발전하고 성장했다는 걸 어렴풋이 아는 것과 기술 발전 수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 그래서 정말 이제 중국을 우습게 보면 안 되겠구나 라고 정확히 이해하는 거는 분명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정치 문화적인 체제가 엄연히 다른 경우엔 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사람 사는 데가 다 비슷하지 라는 생각에 여전히 갇혀서 다른 시스템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편견이랄까요? 경험하기 전에는 잘 모르는 그런 편견, 이런 휴리스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얼마 전에 제가 또 재밌는 팟캐스트를 한 편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24일에 뉴욕타임스 데일리에 트럼프발 관세의 파급력을 알아보기 위해 아이오와주 대두 생산조합 이사로 있는 에이프릴 해미스라는 이 농부 한 분을 인터뷰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올라왔어요. 이분이 말을 정말 재밌게 또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인상 깊게 들었고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꼭 한번 들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이 소이빈, 콩, 대두라고 하죠. 이 소이빈이 가장 많이 나는 곳이 미국에서 아이오와주고, 아이오와주 농부들은 미국 내에서 유통하는 것 외에도 이제 수출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 많이 미국산 콩을 사들이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관세 전쟁과 중국의 보복 관세 이야기를 했을 때 중국이 미국 농부들을 겨냥해 보복 관세를 매겼다, 이런 이야기를 유영 교수님이 해주신 적도 있죠. 이 에이프릴 해미스 씨한테 중국은 이제 가장 귀한 바이어잖아요. 그래서 해미스 씨가 몇 번 미국 대두 생산조합을 대표해 중국을 다녀오기도 했고, 또 중국 관료들이 아이오와주에 있는 해미스 씨의 농장을 찾아온 적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중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가 1990년대였는데 지금도 농업은 중국의 국영 헬스장의 종목에 들지는 못하지만 그때는 정말 더 기술이 낙후했겠죠. 그래서 이분도 하는 말이 내가 가서 봤더니 여기 지금 이 중국 협동농장에서 한 4,500명이 아주 땀 흘려서 일하는 일을 나는 미국에서 혼자서 하루면 다 한다. 와, 정말 기술 격차가 심각하구나 라고 느꼈다고 해요. 그게 엄연한 현실이었고 그거를 이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던 그 에이프릴 해미스 씨한테는 그게 얼마나 충격으로 아주 인상 깊게 각인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분한테 중국은 미국에 비하면 자동화나 기술 발전이 전혀 되지 않은 한참 뒤처진 나라로 머릿속에 남아있고 그게 아마 영영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이분을 탓할 수는 당연히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기가 본 게 그거니까 이제 당연한 거죠. 다만 이제 저희는 대두를 키우는 뭐 농부도 아니고 생산조합원이 아닌 저희는 중국을 더 정확히 이해하고 바로 알기 위해서 어떤 이런 인상이나 편견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좀 더 균형을 잡아드리기 위해 제가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례가 토머스 프리드먼이 에즈라 클라인 쇼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즉 중국 사회가 미국인들은 상상도 못할 만큼 디지털화되어 있다는 이야기의 사례가 될 텐데, 이 부분은 뭐 미국 사람들보다는 사실 한국 사람들이라면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미국은 뭐 유럽보다는 낫겠지만 한국에 비하면 여전히 훨씬 더 아날로그한 부분이 많은 사회일 테니까요. 디지털화라는 게 예를 들어 뭐 현금 없는 사회다. 그래서 구걸하는 사람들도 QR코드를 그려놓고 동양을 한다는 수준을 넘어서 프리드먼이 이 지커라는 자동차 회사 디자인 사무소에 갔던 얘기를 해줬는데요. 여기 디자이너들이 이제 왜 차를 다양한 기후나 지형에 맞춰 조금씩 달리 디자인하고 만들려고 3D로 이제 모델을 만들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나요? 라고 물었는데 돌아온 답이 놀랍게도 100% 오픈소스 AI 기반 어떤 그 3D 설계 툴을 쓴다면서, 그래서 예전에는 3개월 정도 걸려서 만들던 모델을 이제는 3시간이면 하나 뚝딱 만든다고 그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물론 이제 특히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 어떤 종목이라고 할까요? 이것 중 하나가 이제 시뮬레이션이잖아요.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기반해 3D 프린터로 빨리빨리 어떤 그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하는 경우라서 더욱 도드라진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중국은 이렇게 이미 미국이 못하는 것을 척척 하는 나라, 뭐 그런 사회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야별로 부문별로 쪼개서 보면요. 그래서 미국이 사실 뭐 기술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이런 걸 못하는 게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 미국에는 뭐 관료제가 됐든 어떤 투자를 받는 절차가 복잡해서 그렇든 걸림돌로 작용하는 게 중국에는 없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 사람들은 이를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다고 이제 프리드먼은 굉장히 이제 우려스럽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 경제적인 특징보다도 정치 체제가 다르다 보니까 생기는 오해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시다시피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죠. 그래서 프리드먼도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에서는 스타트업 아이디어가 있으면 반드시 어딘가에서는 후원을 받고 지원금을 찾을 수가 있다. 다만 정치적인 비판은 절대 금기시된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시진핑을 비판하는 칼럼을 쓰면 아마 그게 당신이 중국에서 쓰는 마지막 칼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치적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인권도 없는 나라라고 여전히 중국을 묘사해도 이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뭐 무슨 혁신을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생각이 중국을 바로 보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 잘못된 편견의 선글라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중국은 큰 틀에서 보면은 정치적인 불만을 억누르면 모든 인민이 먹고 사는 건 나아지게 해주겠다는 일종의 사회적인 계약이 공산당과 뭐 인민 사이에 맺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했던 미국의 빗나간 전망 가운데 정치적인 민주화가 이뤄질 거다 라는 예상이 적어도 지금까지는 일어나지 않은 것과 뭐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게 맞다 틀리다 바람직하다 뭐 아니다를 여기서 논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현실에서 일어난 것만 놓고 보면 중국은 서구 시장 경제의 발전 경로와 다른 중국식 모델을 만들어서 지금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런 중국을 특히 미국 사람들은 오해하기가 쉽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적국 또는 뭐 경쟁 상대로 본다면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처럼 중국을 모르면 제대로 경쟁을 하기 어려워서 문제고, 저는 사실 뭐 프리드먼이 말하는 것처럼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결국 지구 전체와 인류의 운명을 짊어지고 있는 강대국으로서 협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협력도 제대로 하려면 누가 뭘 잘하고 뭘 잘못하는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정확히 상대방을 알고 이해하는 거는 기본적인 아주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기본을 건너뛰고 정책을 내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금방 나의 무식함과 대책 없는 무모함만 탄로가 나고 원하는 건 얻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래서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왔으니 마지막으로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와 장기전이 될지도 모르는 이 갈등, 또 무역전쟁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특히 정치적으로 어떻게 시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는지,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쓴 좋은 기사가 있어서 그 기사를 토대로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아시다시피 지난 2018년 임기 제한을 없애 사실상의 영구 집권 체제를 구축하고 막강한 권력을 손에 틀어쥐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이종혁 교수님과의 전문가 인터뷰에서도 여러 차례 살펴보기도 했죠. 시진핑의 측근이나 중앙정부의 요직을 맡은 사람 중에는 이른바 내부체제의 결속을 다지는 데 필요한 치안, 감시, 시민사회 통제 부문의 인사들이 많습니다. 중국은 서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인권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나라, 아예 다른 나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고도로 발전한 AI 기술을 이용해 발언을 검열하고 행동을 감시하는 거대한 파놉티콘 같은 사회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강력한 봉쇄 조치를 한참 동안 거두지 않았을 때도 안면인식 기술이나 드론을 통한 감시 체계가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죠. 이런 기술이 일상적인 감시에도 계속해서 동원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시진핑 정부는 또한 이른바 사람들이 고통을 인지하는 역치를 높이려고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페인 트레시홀드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통제 내성, 통제에 대한 내성이라고도 의역할 수 있겠는데 이 기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불만이 쌓이더라도 이게 쉽게 체제 전복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통제를 거슬리지 않는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또 반대편에서는 끝없는 알고리즘 기반 선전선동을 통해서 지금 중국 사회가 의외로 괜찮다 이런 식의 주장을 계속해서 띄워주는 것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어떤 전략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시나 통제 활동에 대한 예산을 계속해서 늘려가는 한편 마오쩌둥 시대에 있었던 이 펑차오 제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웃끼리 감시하고 신고하게 만든 제도도 또 부활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I 등 디지털 기술을 통한 감시와 사람을 통한 감시의 이중 감시 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놓은 거죠.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한창일 때 중국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정부에 항의하는 이른바 백지 시위가 있었죠. 트럼프발 관세가 치밀하지 않게 짜인 전략이라 곧 누그러질 것으로 보이긴 해도 어쨌든 경제적인 피해와 타격을 중국도 피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서 불만이 쌓이긴 할 텐데 이거를 드러낼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게 지금의 어떤 감시체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진핑과 공산당이 쳐놓은 억압의 감시망은 점점 더 촘촘해졌고 사람들은 이제 나 혼자 튀었다가 찍히는 것보다 다들 괜찮게 보이니 나도 그저 티 안 내고 좋은 것만 보고 사는 쪽을 택하게 되는 거죠. 물론 지금이 불만이 폭발하기 직전에 임계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제가 그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드러나는 상황만 보면은 중국에서 어떤 조직적인 어떤 체제에 저항하는 시위가 일어나서 시진핑 체제 자체가 흔들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을 바라보는 미국의 관점에 혹시 헛다리를 짚었거나 희망사항이나 편견으로 인해 제대로 보지 못하고 간과한 부분이 뭐가 있을지 그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중국이 트럼프라는 외부의 적을 소재로 내부 결속을 계속해서 다져가며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정치적인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지 그 얘기도 살펴봤고요. 마치기 전에 제가 서두에서 짧게 언급한 것처럼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바로 지금 미국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제 의견인데요. 사실 토마스 프리드먼이 에즈라 클라인 쇼에서 이야기한 것 가운데 중국에서 보고 들은 경험 또 그거를 토대로 내놓은 통찰
이 부분은 저로서는 참신한 지점도 있었고 제가 생각해오던 것과 비슷한 부분도 많아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해야 할까에 관해서 프리드먼이 내놓은 해법이랄까요? 이 부분은 저는 사실 크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프리드먼이 말하는 중국과의 스마트한 협력관계 구축, 이 이야기가 결국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그럴싸하게 다시 쓴 것에 불과한 것 같아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하는데에 관한 이야기를 제대로 해보려면 물론 한두 편의 에피소드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유혜영 교수님을 모시고 다시 하도록 하고, 오늘은 짧게 화두 정도만 던지는 느낌으로 제 생각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결국 2026년 중간선거까지 가는 기간에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다시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저는 민주당이 트럼프가 대변하는 어떤 극우 포퓰리즘을 꺾지 못한 이유가 분배 문제를 금기시하다시피 하면서 제대로 다루지 못한 결과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이, 이거는 전통적인 공화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클린턴 행정부 때, 또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다 똑같이 그랬으니까 자유무역 체제를 이제 확장을 하면, 그래서 중국도 세계 무대에, 세계 경제 질서에, 무역 질서에 끌어들이면 이게 미국에도 좋다고 잔뜩 선전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진짜 이유가 어떻든, 그러니까 중국 때문이든 세계화 때문이든 어쨌든 내 삶이 중국과 자유무역 때문에, 세계화 때문에 무너졌다고 믿는 사람들한테 민주당이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아닌데? 전체적인 소비자 효용은 올라갔는데? 세계화가 아니었다면 지금 이렇게 값싼 제품 당신들이 이렇게 싸게 사지도 못할 텐데. 자, 여기 그래프가 있으니까 그래프 좀 봐봐. 이 숫자 좀 봐봐. 전체적으로 효용이 이만큼 올라갔다니까? 이게 좋은 거 아니겠어? 이해가 안 돼? 요렇게 말을 했죠. 물론 제가 지금 좀 과장을 섞어서 좀 말을 하긴 했습니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물론 해리스 대선 캠프의 어떤 기본적인 인식도 여기서 저는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1960년대, 70년대 제조업 일자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경제적인 계층 상승까지 이뤄서 이른바 중산층에 진입했던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지금의 어떤 젊은 세대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듣느냐면은, 지금 자기 세대는 미국 건국 이래 최초로 부모 세대보다 가난할 수도 있다, 가난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다, 요런 타이틀을 달게 생겼어요. 그런 서민층, 그런 저소득층에 속한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든데 그 어려움에 공감하기는커녕 이렇게 지금 경제적 효용이 올랐다니까? 자유무역 이거 다 좋은 거라니까? 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너 트럼프 찍으면 너 인종차별주의자야, 여성 혐오주의자야, 무식한 놈이야 라고 딱지를 붙이는 어떤 정치 세력에 뭐라고 느낄까요? 자, 세계화든 인공지능이나 자동화든 기술의 발전, 이런 외부적인 충격이 발생하면 이로 인한 승자와 패자가 나뉘기 마련입니다. 정치를 한다면 패자의 아픔에 공감을 하고 안전망을 확충하고 외부적인 충격으로 인해 발생할 어떤 피해를 흡수하고 나눠질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분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그 모습입니다. 반대로 여전히 민주당에서는 어떤 자세로 나오냐면은, 우리가 부족한 거 인정해. 그렇지만 트럼프는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더 이렇게 막 하고 있잖아. 우리가 적어도 트럼프보다는 낫잖아 라고 항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무슨 말인지 알고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해하고 제가 수긍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미국 유권자한테 인정받고 그 유권자들의 마음을, 그 표를 다시 가져올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분배 문제를 논의하는 거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부의 불평등, 이 경제적 불평등을 시정하면서 약자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제가 볼 때 민주당은 이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까지는 이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진지한 대책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내놓기 전까지는 저는 민주당과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인 지지율에 있어서도 이른바 교착 상태가 2025년 내내 계속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자, 오늘은 중국에 관해 미국이 어쩌면 잘못 짚었던 것, 오해하고 있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유혜영 교수님 없이 혼자 준비해서 녹음하니까 역시나 쉽지가 않네요. 다음 주 팟캐스트에는 이변이 없는 한 제가 다시 유혜영 교수님을 모시고 또 적합한 주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뉴스에 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프린스턴에서 온 편지 구독자 또 아메리카노 애청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면 좋겠다라는 주제들을 저희가 좀 추려보고 있거든요. 그거에 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자, 오늘도 프린스턴에서 온 편지 주말판 팟캐스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린스턴에서 온 편지 뉴스레터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세요. 지금 이 에피소드를 듣고 계신 그곳에는 꽃가루 알레르기가 얼마나 심한지 모르겠지만 다들 꽃가루 알레르기 조심하시고 4월의 마무리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